안녕하십니까. 플랫폼 레볼루션 7장 발표를 맡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전영상입니다. 6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플랫폼 사용자들의 역할이 다양하다는 특징 때문에 요금을 부과해야 하는 대상을 잘 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었죠. 이번 7장은 플랫폼의 개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이폰이 좋냐, 안드로이드가 좋냐?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친구들과 또 동료들과 다뤄봤던 대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용자의 입장에서 두 스마트폰 OS는 개방성 측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개방형 플랫폼과 폐쇄형 플랫폼, 어떤 플랫폼이 정답인지 이번 7장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개방형 플랫폼의 딜레마입니다. 위키피디아는 오픈소스 백과사전이죠. 이용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콘텐츠를 작성, 편집하고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데이터 소스를 매우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위키피디아의 어떤 내용을 직접 작성, 편집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도로명 주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길 찾기에 헤매지 않도록 우리나라 주소 체계에 대한 위키피디아의 영문 페이지에 제 나름대로 그림도 첨부하고 기존에 있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바꾸어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뒤로 위키피디아의 내용 수정에 조금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설명할 때 첨부한 그림이 위키피디아의 정책과 맞지 않아 지워졌다는 메일이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위키피디아 운영진들이 일정한 품질 기준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건 좋은데 제가 좋은 취지로 올린 그림을 지웠다는 것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운영진들은 이러한 콘텐츠의 품질 말고도 특히 범죄 사건 등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나 정치적인 내용 등에서 편향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매 순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키피디아의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이렇게 편집하는 데 주저하게 되고 위키피디아 페이지 콘텐츠들이 운영진들의 개입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사용자들이 알게 된다면 위키피디아가 진정한 개방된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플랫폼 어디까지 열어놓고 어디부터 닫아야 하는 걸까요? 두 번째 주제에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먼저 개방성이라는 것의 정의를 내려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자는 플랫폼의 개방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 내렸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의 개발이나 상업화 또는 사용에 참여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 두 번째로 어떤 제약이 합리적이면서도 차별 없이 모든 잠재적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균등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앞선 예의 위키피디아는 개방성의 두 번째 의미, 즉 제약은 있지만 그 제약이 차별이 없이 적용되므로 개방형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적절한 개방성 수준을 가늠하는 일은 플랫폼 기업이 반드시 내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에 속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의 CEO로 있는 동안 내내 고민했던 것도 바로 적절한 개방성을 찾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개방과 폐쇄 사이에는 많은 선택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플랫폼 설계자들이 개방성을 결정할 때 고민해야 할 세 가지 유형의 문제가 있습니다. 각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와 함의를 지닙니다. 먼저 관리자와 스폰서의 참여에 대한 결정, 그리고 개발자 참여에 대한 결정, 마지막으로 사용자 참여에 대한 결정입니다. 플랫폼의 주체 유형별로 각각의
주체 유형이 개방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셜 네트워크 시장을 점령하기 전 2008년까지 미국에서는 마이스페이스가 주된 SNS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스페이스는 다양한 서비스를 내부 직원들만 개발하고 외부 개발자에게는 사이트를 개방하지 않았습니다. 마이스페이스 공동 창업자 크리스 드월프는 한 인터뷰에서 당시에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데 왜 제3자에게 이를 개방해야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 본인의 실수였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이스페이스는 모든 기능을 내부 직원들이 다 감당하려다 보니까 기술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지 못했고, 그 사이 페이스북이 SNS 시장을 추월함에 따라 경쟁에서 뒤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플랫폼의 개방과 폐쇄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주체 유형, 관리자, 스폰서, 개발자, 사용자에 따라서 개방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번에서 7번 소주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리자와 스폰서의 참여 수준에 따른 4가지 모델입니다. 모든 플랫폼 뒤에는 구조와 운영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2개의 실체가 존재합니다. 바로 플랫폼 관리자와 플랫폼 스폰서입니다. 플랫폼 관리자는 플랫폼을 관리하고 사용자와 직접 접촉하는 회사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작용을 조직하고 통제합니다. 스폰서는 플랫폼을 지원하고 기술에 대한 법적 통제권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플랫폼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나 플랫폼의 기저를 이루는 지적 재산, 그리고 기타 권리 할당을 주관합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한 구글은 플랫폼 스폰서, 그리고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직접 제조하는 제조사, 삼성과 LG와 같은 제조사들은 플랫폼 관리자에 해당되겠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이 스폰서와 관리자 두 실체가 동일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플랫폼에 대한 모든 통제를 관리자와 스폰서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애플의 경우가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플랫폼 관리자와 스폰서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자와 스폰서가 다를 때 관리자는 플랫폼에 기여하는 외부 개발자뿐만 아니라 생산자, 소비자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이런 이유로 관리자는 일상적인 플랫폼 운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스폰서는 대개 플랫폼에 대해 더 큰 법적, 경제적 통제권을 지니므로 장기적인 전략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보시는 표는 그 플랫폼 관리자가 단일 기업인지 다수 기업인지, 그리고 스폰서가 단일 기업인지 다수 기업인지에 따라 나뉘어진 4가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개방성이라는 것이 개방이냐 폐쇄냐 흑백 논리가 아니라 다양한 패턴의 개방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플랫폼 관리자도 단일, 그리고 플랫폼 스폰서도 단일인 이 독점 모델의 경우에는 가장 폐쇄적인 운영체제를 가능케 합니다. 예를 들어 매킨토시와 플레이스테이션이 이 독점 모델에 해당합니다. 라이선싱 모델은 앞선 예와 같이 플랫폼 스폰서는 단일 기업이지만 플랫폼 관리자는 다수인 기업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MS 윈도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 플랫폼 스폰서가 다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합작 투자 모델은 플랫폼 스폰서가 다수이지만 플랫폼 관리자가 단일인 기업 모델이 되겠습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오르비츠의 경우에는 여행 예약 플랫폼으로서 여러 항공사들이 스타트업 업체와 경쟁하기 위해서 합작 투자를 이루어낸 플랫폼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 모델은 다수의 스폰서와 다수의 관리자가 있는 모델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플랫폼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그리고 리눅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모델 중에 어떤 모델이 가장 유리하고 좋은 모델일까요? 저자는 이 질문에 대해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답변을 합니다.
애플이 구사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이 독점 모델. 독점 모델은 모든 플랫폼 기업의 로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점 모델이라고 해서 경제적 이윤이 끊임없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의 독점적 아이폰 전략이 구글의 개방된 전략보다 반드시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점유율 때문입니다. 저자는 이 아이폰이 안드로이드 폰보다 미적으로는 뛰어나지만 점유율은 15%에 그치기 때문에 반드시 독점 모델이 유리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또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안드로이드가 대승을 거둔 것은 아닙니다.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플랫폼이 구글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 트래픽을 자동으로 늘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구글은 최근 방향을 선회해 안드로이드의 문을 점차 닫아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주제로 개발자의 참여 허용 범위입니다. 개발자의 종류가 3가지로 나뉩니다. 플랫폼이 보통 확장하는데 처음에는 한 종류의 개발자만 있지만 나중에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참여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러 종류의 개발자들을 고용합니다. 확장을 위해서 필요한 개발자로 핵심 개발자, 확장 개발자, 그리고 데이터 애그리게이터가 있습니다. 핵심 개발자는 플랫폼 참가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핵심 플랫폼 기능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라면 게스트와 호스트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 그리고 이에 필요한 결제 시스템, 검색 기능, 데이터 서비스 이런 것들이 바로 핵심 개발자가 만드는 기능입니다. 여기에 보험 제공이라든지 만족도 평가라는 기능도 이 핵심 개발자들이 책임져야 할 기능입니다. 한편 확장 개발자는 좀 더 세부적인 기능에 가치를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통 이 확장 개발자들은 외부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플랫폼 회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습니다. 확장 개발자의 쉬운 예로 에어비앤비에서 플랫폼에 삽입되는 사진을 전문가 수준으로 촬영해주는 사람, 또 청소와 세탁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필로우 서비스 같은 것들이 확장 개발자의 도움이 되겠습니다. 즉, 핵심 서비스와 달리 에어비앤비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주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이 바로 확장 개발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확장 개발자들에게는 높은 수준의 개방성을 허용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보통 API 형태로 기능을 제공합니다. API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 규약, 도구를 말하며 외부 개발자들이 플랫폼 인프라와 깔끔하게 연결되는 프로그램을 코딩하기 쉽게 만들어줍니다. 최근에는 정부기관에서 공공정보 데이터를 민간의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API 형태로 공신력 있고 최신성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애그리게이터들은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플랫폼의 매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들은 플랫폼 관리자로부터 허가를 얻어 플랫폼 사용자들과 이들이 참여한 상호작용에 대한 데이터를 모조리 수집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데이터들을 광고 삽입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다양한 종류의 개발자들이 만약에 개발 수수료를 과다하게 받으려고 한다면 반발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핵심 기능을 외부 개발자에 맡기게 된다면 그들의 어떤 공격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개발자의 참여 허용 범위는 플랫폼의 개방성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비스가 핵심이고 어떤 서비스가 외부 서비스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는 지도를 예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도의 경우에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큰 기능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애플이 구글 지도를 일종의 탐내고 자체 지도를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 구글 맵은 애플의 아이폰에서도 인기 있는 앱이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구글 맵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구글이 매핑 기술을 기반으로 별도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의 접속 정보와 지리 데이터를 상인에게 제공할 수 있었고, 그렇게 되면 애플의 잠재적인 수익원이 다른 곳으로 흘러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알아차린 애플은 구글의 맵을 iOS에서 갑자기 실행을 중단시키고 애플 맵을 자체 제작해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그 수준은 매우 낮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왼쪽 그림이 구글 지도,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애플 지도입니다. 지금 보시기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초창기의 서비스는 정말 형편이 없었습니다. 후버댐을 이렇게 영상 지도에서 롤러코스터처럼 표현하는가 하면, 경로 안내 시에는 다리가 멀쩡히 있는데도 다리를 건너지 말고 배를 타라는 일종의 경로 안내 오류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오류 때문에 초창기에 애플 지도는 사람들의 원성을 많이 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어떤 지도 자체 개발 전략은 합당했다는 평가를 또 많이 받습니다. 지도가 그만큼 중요한 가치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주제는 사용자 참여에 있어서의 개방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목은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 사용자 참여, 생산자 개방성은 자유롭게 콘텐츠를 플랫폼에 추가할 수 있는 권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소비자로, 소비자가 생산자로 쉽게 전환될 수 있는 것은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앞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키피디아의 개방성은 정보의 품질을 교묘한 큐레이션을 통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키피디아의 근본 원칙 가운데 하나는 중립적 관점이라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큐레이션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키피디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큐레이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달 프루프라는 도구입니다. 이는 위키피디아를 위해 특별히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서 출처가 불확실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사용자들을 확인하고 그들이 편집하는 항목들을 표시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키피디아 커뮤니티에서 폭넓은 합의를 통해 특별한 권한을 얻은 사용자들만이 쓸 수 있는 어떤 차단 보호 장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인 큐레이션 방법으로는 선별검사, 피드백, 그리고 인간 게이트키퍼가 있습니다. 선별검사는 해당 플랫폼에 어떤 생산자와 어떤 소비자를 들여보낼지,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자격을 결정하는 일이고, 피드백은 일단 진입이 허용된 이들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인간 게이트키퍼는 실제로 그 해당 플랫폼 직원이 직접 사용자를 선별하고 콘텐츠를 편집하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큐레이션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개방과 폐쇄 사이에 끊임없이 적정한 경계 수준을 유지하면서 큐레이션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고품질의 정보와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사 플랫폼끼리 개방 수준을 놓고 차별화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방성에 변화를 주게 되면 전혀 다른 유형의 참여자들을 끌어들여 전혀 다른 생태계 문화를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면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애플은 확장 개발자들에게 $10,000나 받고서 SDK, 즉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매우 협소하고 선별된 외부 소프트웨어 개발자 풀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달랐습니다. 개발자들에게 거의 무료로 SDK를 배포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엄청 큰 개발자 풀을 조성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구글은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보다 후발주자여서 더 많이 개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안드로이드 AOSP를 만들게 됐고, AOSP, 즉 안드로이드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 OS가 누구에게나 무료였기 때문에 구글은 쉽게 AOSP를 닫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글 플레이라는 공식 앱스토어에 접근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요구함으로써 기반 기술은 오픈소스지만 플랫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경쟁 상대를 견제하고 기술 환경에 좀 더 질서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단계적인 개방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보통의 신생 플랫폼은 사실상 모든 프로세스를 내부에서만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함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파트너가 주위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플랫폼이 시간이 흐르면서 성장하고 외부 개발자들이 모여들면 개방 수준도 달라지게 됩니다. 플랫폼 관리자와 스폰서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안다면 플랫폼의 개방 수준 평가 방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 회사 내부의 프로세스를 제휴사로 이관하고 큐레이션을 자동화하거나 큐레이션 활동을 전 사용자층으로 분산시키는 알고리즘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자는 플랫폼의 개방 문제가 설계 프로세스 초기뿐 아니라 플랫폼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개방성과 폐쇄성은 플랫폼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까지 매 순간 변화해야 하는 만큼 플랫폼 관리자와 스폰서에게는 시장의 반응을 잘 살피고 부작용을 검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8장의 내용도 여러분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시작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